그러니까는 해능 스님 제자들이 여럿 있는데 그중에서 남학 회양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제자가 마조 스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 규봉 종밀이라고 하는 분이 화엄종의 오조기도 하고 신수 스님 계열의 선종을 배웠어요. 그래서 화엄선을 주장하신 분인데 저 종밀 스님이 종밀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신회 스님이 7조입니다를 얘기하는 게 저 종밀 스님이에요. 신회가 7조예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진귀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가득 찬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선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해능 스님의 사상, 그 다음에 선사상의 특징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선이 중국 철학에서 설득력이 있고 중국 사람들에게 먹히는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게 동아시아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불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도 불교와 가장 먼 거리에 있어 사고방식이 약간 달라요. 그런데도 동아시아 불교에서 가장 핵심이 선이에요. 그거는 인도 불교하고 다른 중국 문화적인 재해석을 거치면서 불교가 완전히 환골탈태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이 진짜 이 남종선 계열의 우리가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선불교가 인도 불교적 타당성을 가지냐? 라는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사실 불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불교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정당성을 가지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과학하고 똑같아요.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과학이 어떤 절대점이 있어 라고 하면 그것은 정당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뉴턴도 깨지고 아인슈타인도 깨지고 지금 뭐 양자역학 어쩌고저쩌고 아인슈타인이 요즘 들어서 가장 풍자적인 요소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양자역학 같은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아인슈타인은 다 인과론적인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연으로 되는 게 아니야. 다 이런 필연적 법칙이 있어. 라고 했다가 지금 짤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 자체가 이미 그것을 넘어선 시대로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산으로 떨어지는 게 양자역학은 계산 자체가 잘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인공지능이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을 때만 하더라도 인간이 그걸 검수하면서 왜 얘가 이런 답을 냈지를 찾아갈 수 있었어. 거꾸로. 마치 우리가 이렇게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 보면 그 동선을 무슨 범죄가 터지면 쭉 추적하잖아요. 코로나나 이런 것도 전부 추적하잖아요. 누가 확진자가 한 명 움직였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 안 해도 정부에서 CCTV나 이걸 동선을 쫙 파악해서 거기 그 다음에 확진자가 여기 다녀갔음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는데 오늘날 인공지능은 왜 걔가 그 답을 내는지 모릅니다.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이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우리도 너 왜 그거 선택했어? 뭐 결혼할 때 너 왜 저 사람이랑 결혼했어? 이러면 이유를 댈 수는 있지만 사실 그 근본적인 거는 명확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가 꼭 인과설이 아니에요. 그 부분도 사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인과를 얘기하지만 그건 현상적인 이야기고 그와 동시에 인과를 넘어선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열반이고 깨달음이에요. 만약에 깨달음이 인과 안에 있으면 그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깨달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인과를 말하지만 그건 현상적인 이야기고 인과를 초월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사실은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적인 진리라고 하는 게 어떤 고정된 어떤 실체가 딱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유적절하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마치 기업으로 얘기하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지만 그 아이폰을 계속 쓰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폰을 만든 건 스티브 잡스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아이폰은 팀 쿡의 아이폰이고 애플도 저렇게 아이폰만 한 100가지 만들고 있으면 그러면 애플이 무너질 거다. 그 전에 또 다른 혁신하는 무언가 안 그러면 새로운 기기를 만들어내면 애플이 승승장구할 거고
계속 그것만 10, 20, 30, 50, 100 이래가지고 1년에 한 두어 개씩 계속 만들고 있으면 그 기업 무너지겠죠. 그런 식으로 변화를 거부한 기업은 무너졌죠. 그게 이제 소니 같은, 소니는 뭐 그렇게까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지만 뭐 노키아나 이렇게 그런 회사는 아예 도산을 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윈도우 파는 회사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윈도우 비중이 이미 확 줄었어요. 확 줄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저장 장치 쪽으로다가 걔네가 바꾸고 그게 성공함으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윈도우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의 어떤 흐름들을 계속해서 갈아타면서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중국 불교도 정당성을 충분히 가진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형태를 놓고 거기서부터 벗어났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마이크로소프트로 얘기하면 윈도우 95 이후로 더 이상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계속 바꿔갔지. 바꿔가다가 이제 이런 식의 프로그램으로서는 수익성이 한계에 봉착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거 말고는 차라리 저장 장치를 만드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사업 자체의 비중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성공함으로 인해서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유효적절하게 잘 파악해서 갈아타는 게 성공하는 거죠. 우리도 실패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금호가 대우건설 먹었다가 뭐 창사까지 다 토해냈죠. 금호 아시아나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두산이 맥주, 소주 이렇게 팔고 있다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게 오비 맥주인데 가장 두산하면 딱 떠오르는 거는 오비 맥주인데 지금은 그런 건 다 매각해버리고 그런 일종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소비재 아니면은 아주 간단한 것들은 다 이렇게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공업 회사로다가 변모를 했죠. 그랬다가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중공업 누가 건설을 해?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다시 집에 코로나로 해서 집에서 잘 안 나가니까 집을 지어야 된대? 이러면서 또 이렇게 되고 이게 뭐 웃기죠. 뭐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러한 변화 자체에서 변화를 계속 갈아타면서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강은 한순간도 멈춰 있었던 적이 없다. 그것이 그러한 변화의 흐름을 한강이라고 하는 거지. 한강이 뭐가 한강이다 라고 하면 경기가 벌써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마치 파도와 같은 것,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예전부터 유사이래로 파도는 끊임없이 쳤겠죠. 달이 생긴 뒤부터 파도는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전과 저 달이라고 하는 인력의 차이에 의해서 파도는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똑같은 파도는 하나도 없죠. 그거를 우리가 바다라고 얘기하고 파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그러한 도도한 흐름으로 봐야지 어떤 게 불교예요 라고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 이게 어긋나죠. 이게 어긋나게 되죠. 시대를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변화의 철학, 그것이야말로 불교고 그게 부처님의 정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상하다. 그게 변화한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리고 그 준칙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새롭게 되면 온고지신할 수 있으면 그것이 불교다. 그것이 불교의 정당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이 불교가 될 수 있는 거고 선이 불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거리가 대승불교가 기원 전후에 생겼는데 그럼 부처님하고 한 500년 정도 떨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정신을 잃은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러면서도 조선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려의 정당성도 가지고 있고 삼국시대의 흐름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이 그렇게 간 거죠. 그러면 내가 고려나 조선이나 삼국시대를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거고. 그것이 일부가 지금 우리에게 남아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불교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옛날 거야말로 그 오리지널한 거야말로 제일 좋아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초기 불교가 뭐 어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단군 숭배랑 비슷한 거예요. 단군 숭배 좀 깝깝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학문적 영역으로 검토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현재 존재할 수는 없는 영역이라니까요.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지만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를 타는 놈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거 위험해서 죽어요, 사람. 그거 위험해서 죽어. 누가 그런 비행기를 타겠어. 그렇지만 그것의 상징성이 그럼 무너지느냐? 지금도 라이트 형제를 기억하고 있잖아. 보잉을 우리가 타지만 보잉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 설마 보잉이 만든 건 아닐 거야. 그죠? 그건 기종명일 거야. 그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흐름, 그러니까 정신을 계승하고 그것을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흐름 속에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마치 예전에 뭐가 있었어라고 해서 화석처럼 막 시조새 화석을 보듯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현재적 가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재적 가치가 있으면 사실은 더 이상 진화 안 한다고. 제가 전에 그런 글을 썼었거든요. 신문에다가 상어는 너무 빨리 최종 단계로 오는 바람에 수만 년 동안 더 이상 진화를 안 해요. 인간 말고 상어에 대한 포식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 말고는. 그리고 인간도 최근 들어서 상어를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냥 생각해봐. 이게 어떻게 이겼겠나. 딱 봐도 견적 안 나오잖아. 그래서 상어는 더 이상 진화하지 않는 게 진화를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경쟁 상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협할 수 있는 놈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진화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 되면 고인물이 썩는다고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사실 최강자는 주변이 없어도 스스로 계속 진화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 비판력을 가졌을 때, 종교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게 가장 생명력도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무슨 시조새 화석처럼 이렇게 암모나이트처럼 뭐 이렇게 딱 화석으로 갖고 있는 거, 그건 죽은 겁니다. 그건 죽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정당성을 가지고 그게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데드풀처럼 안 죽고 영화에 나오는 데드풀처럼 안 죽고 계속 할 수 있으면 그 자체로 지금까지 시조새나 공룡이 살아 있겠지. 뭔가 문제들이 있으니까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이 바뀌게 된 거고. 그리고 승자는 영원한 승자는 뭐냐? 변화하는 것만 영원한 승자다. 그리고 그걸 얘기하는 게 부처님의 교리예요. 불교예요. 불교예요. 그러니까 뭐가 불교다가 아니고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자기를 극복하고 깨달음으로써 나아간다. 그리고 이 현실에 맞춰서 이 현실을 계몽하고 이끌어가고 현대 사람들에게도 평화와 안락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것들, 메시지. 이게 불교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장 동아시아적으로 잘 뽑아낸 게 선불교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에서 뭐 화엄도 있고 천태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법상종도 있고, 그러니까 육아 법상종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 최강자로 올라올 수 있는 거는 이 동네 사람 기호에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거죠. 벌써 해능 스님 때부터 봐도 지금 해능 스님 연대 보이시잖아요. 600년대부터 해서 한 1400년 동안 저게 쉽게 말해서 그렇게 볼 수 있죠. 아주 대단한 히트 상품.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해능 스님이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 강남 좋은 강남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강남 그런 강남이에요. 지금 강남 말고. 그래서 중국으로 얘기하면 이 광동성 쪽에 아주 촌골짜기 뿐이에요. 촌골짜기. 그래서 오조홍인 스님 만나러 가셨을 때 오랑캐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그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전에 해드렸었잖아요. 간료라고 아주 좀 떨어진.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사셨던 데가 나중에 절로 됩니다. 구군사라고.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시고 여기서 돌아가시기도 하셨어요. 해능 스님이. 그래서 여기 가보면 부모님 합장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논점도 있는 거예요. 과연 부모님을 절에다가 저렇게 무덤으로 모시는 게 정당하냐? 에 대한 논쟁도 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적 관점도 들어있는 거고, 근데
저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 자체를 그렇게 바꾼 거니까 절로 바꿨는데 절에다가 절이 원래 있는데 거기다 부모님 무덤을 쓰는 거는 그렇지만 원래 저 부모님 집 아니에요. 그 집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딸려왔어요. 이러면 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무덤이 저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동아시아 전통과 결합된 거죠. 동아시아의 효라고 하는 부분, 부모에 대한 효라고 하는 부분과 불교가 어떻게 이탈할 것이냐. 그리고 저거 오늘날도 저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자식이 여럿이기 때문에 출가를 하면 그 사람은 제외를 시켜줄 수 있는데 요즘 같으면 자식이 한 명이잖아요. 없는 경우도 많고 지금은 없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해서 한 명밖에 없을 때는 부모와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유교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뭐 제사라든지 무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큰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 비중이 많이 줄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저런 문제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합장릉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뭐 모시고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이제 나중에 같이 이렇게 무덤을 썼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해능 스님이. 이게 되게 재밌다고. 이게 이제 다 광주 쪽에, 이 남쪽에 이렇게 가면 다 해능 스님 유적지를 순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기가 조금 추울 때 가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 추울 때 가도 저기는 따뜻하거든. 그래서 저기 가면 마지막 해능 스님이 돌아가실 때 저 육신을 어디다 모실 건가? 해능 스님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등신불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는 등신불, 안 썩는 등신불. 원래 그 안 썩는 게 꼭 등신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육신 자체가 안 썩고 보존된 가장 오래된 케이스가 해능 스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 계세요. 지금도 남아 계세요. 어디 계시냐면 지금은 어디에 모셔져 있냐면 요 남아선사라고 하는데 모셔져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보림사였고 여기가 이제 조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조계산에 이 남아선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계종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계종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저게 이제 예전에는 보림사였다가 지금은 남아선사예요. 보림사였다가 그리고 왜 조계산이냐면 앞에가 개울이 있는데 그게 조계예요. 조계. 그래서 조씨집 개울. 앞에 개울 이름이 그 동네가 다 조씨 땅이에요. 조씨 땅. 그래서 그 개울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조씨네 개울 이래갖고 조계야. 그리고 그 산 이름이 뭡니까? 이러면 그냥 조씨네 개울 뒷산 조계산.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요즘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조계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절을 만들어서 이 처절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거 이제 남아선사라고 하는데 이 어른이 이 조사전이에요. 조사전에 모셔져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오칠을 하고 안 썩는 거를 이제 오칠을 했죠. 그리고 티베트 쪽보다 요 광동성 쪽에서 이렇게 육신이 안 썩는 게 훨씬 더 진귀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티베트 쪽은 거기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산소가 희박하고 그래서 미생물 번식이 건조해요. 그러니까 산소는 적고 건조한 기후대거든요. 그러면 잘 안 썩을 확률, 부패가 잘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중앙아시아나 안 그러면 실크로드 쪽 그다음에 이집트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 파다 보면 미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라로 이걸 막 어떻게 장치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묻었는데 미라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수분 증발이 워낙 빠르거든요. 그럼 미생물 번식 제대로 못하면 그냥 미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겉에 있는 부분에 수분이 쫙 빠져나가 버리면 이게 미생물이 들어와서 번식할 만한 게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젊은 분이나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돌아가시면 빨리 썩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팁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돌아가실 때쯤 되면. 왜냐하면 이게 이 위장에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음식이 덜 분해된 것들이 거기서 미생물들이 계속 증식이 돼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장기하고 뇌 이런 데서 문제가 돼요.
이런 데서 문제가 돼. 그러니까 헤로도토스의 역사나 이런 데 보면 이집트에서 미라 만드는 거 보면 이걸 다 빼내죠. 빼내죠. 빼서 방부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빼기만 해도 사실 잘 안 썩어요.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게 방부 처리 아니고 그냥 빼고 그냥 말려서도 하는 게 있잖아. 황태, 북어 뭐 이런 거. 잘 안 썩잖아. 개업집에 그거 1년 동안 걸어놔도 끄떡 없던데? 그래서 내가 그거 그렇게 걸어놓은 거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전쟁 날 때 대비 하나 저렇게 나중에 먹을 거 없으면 저거라도 뜯어먹으려고 하나. 이렇게 걸어놓은 집 지금은 많지 않은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집들이 있었죠. 이렇게 개업집 가보면 실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뭔가 뭐 이랬는데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광동 쪽은 저 남쪽이라서 저희가 고온 다습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런 데서 안 썩는다라고 하는 거는 훨씬 힘든 일이에요. 훨씬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시면 되고 이어른이 구은사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제자들이 어디에 저 어른을 모셔야 될까? 라고 했대요. 그렇게 해서 향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향을 피워가지고 향연기가 가는 쪽에 모셔야겠다. 이게 이어른의 뜻인갑다. 그렇게 해서 향을 피우니까 저 남아선사 쪽으로 가서 남아선사에 모시게 됐다. 보통은 돌아가신 데 모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마 고택에서 돌아가셨다는 거는 당신 집에서 돌아가셨다는 건 저거 수구초심 뭐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돌아간다. 예전 유교식 생각하시면 돼. 집에서 마지막 임종 본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 정도 생각과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모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 태어난 곳에서 돌아가시고 이게 다 유교적인 측면들이 작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객사는 집에 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오늘날은 집에서 돌아가시다가도 돌아가실 때 되면 객사를 시킨다. 이게 지금 문화가 확 바뀐 거죠. 진짜. 야,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광효사라고 하는데도 이게 유명합니다. 이게 이거 얘기해 드린다는 게 그렇네. 여기 남아선사에 가면 되게 재밌는 게 맨 뒤에 저 탁석정이라고 있어요. 탁석정.